새벽 5시 비상코드가 발령됐습니다. 레드 27. 전시회나 울리는 경보였죠. 하지만 전쟁은 없었습니다. 미국 전역 47개 공장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적의 폭격도 사이버 공격도 없었습니다. 단지 83명이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산업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25년간 전장을 봤습니다. 폭격도 기습도 보급선 차단도 봤죠. 하지만 그날 아침 전쟁보다 무서운 걸 마주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선에서 초강대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 나라를 이렇게 쉽게 멈출 수 있었을까요? 이건 경제전쟁도 무역분쟁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침묵의 반격이었습니다. 새벽 5시 13분 휴대폰 진동이 책상을 흔들었습니다. 레드 27 발령. 즉시 보고 요망. 저는 마이클 그레이브스입니다. 미 육군 물자사령부에서 25년간 조달과 산업 기반을 담당했던 대령이었죠. 전장을 봤습니다. 폭격도 기습도 보급선 차단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전쟁보다 무서운 걸 마주했습니다. 멈춘 공장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선에서 미국 산업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기술자 전원귀국. 레드 27. 국방산업 예비자원 비상코드였습니다. 전시회나 울리는 경보였죠. 하지만 전쟁은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조지아 주 전역 군수 협력 공장 가동률이 떠올랐습니다. 27%. 48시간 전엔 92%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의 폭격도 없었고 파업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사라졌다는 것. 백악관 산업안보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긴장해 있었죠. 대령, 당신이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퇴역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3시간 후, 저는 수송기 C-17편으로 애틀랜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평소엔 트럭 행렬로 가득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트럭들이 정지해 있었습니다. 마치 전시처럼요. 그런데 총성은 없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지나자 이상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사람 목소리도 없었죠.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있었습니다. 로봇팔은 공중에 얼어붙었고요. 제어반의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1000명이 일하던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93명만 남아 있었죠. 벽면 한쪽에 태극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로고가 보였습니다. K플랜트 시스템. 적의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로고였죠. 그런데 왜 공장은 죽어 있었습니까? 공장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대령님,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언제 떠났습니까? 48시간 전입니다. 83명 전원이요. 그날부터 공장이 호흡을 멈췄습니다. 매뉴얼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관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뉴얼로 심장을 뛰게 할 순 없습니다, 대령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쟁터에서 배웠던 교훈이 떠올랐죠. 보급선이 끊기면 최전방이 무너진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보급선이 아니라 기술선이 끊긴 겁니다. 포터블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생산률 그래프를 띄웠죠. 하루 단위로 무너지는 곡선이 보였습니다. 마치 전선지도 같았습니다. 붉은 점들이 미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조지아만이 아니었습니다. 텍사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전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철수 후 가동률 급락. 저는 전투를 읽듯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패배의 그래프였습니다. 로봇팔 앞에 섰습니다. 정지된 기계를 바라봤죠. 마치 숨을 멈춘 병사 같았습니다. 기계가 멈춘 건데 왜 공기가 이렇게 무겁습니까?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이거 보십시오. 그가 제어반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한글이 떠 있었습니다. 주석이었습니다.
코드 사이사이에 남겨진 메모들.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철학이었습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시스템 오류 감지. 관리자가 급하게 달려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면은 붉게 변했고 경고 메시지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폭격보다 무서운 건 조용히 사라지는 기술자였다는 걸요. 전선에서 적을 본 적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는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극기가 붙은 그 벽 앞에 섰습니다. 이상한 위압을 느꼈습니다. 이건 전선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왜 한국 기술자들은 동시에 떠났는가? 다음 날 상무부에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이탈 현황 분석. 총 83명이었습니다. 48시간 내 전원 철수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작전급 정밀함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철수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자 억류 사건 플러스 관세 강화 예고. 비자 억류. 저는 세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 조지아 애틀랜타 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이 24시간 억류됐습니다. 서류 미비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단지 신문관의 판단이었습니다. 한 명의 억류. 그러나 결과는 전체 철수였습니다. 83명 전원이 짐을 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명의 모욕이 83명을 움직였다는 건가? 그리고 83명이 떠나자 1000명이 실직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는 걸요. 이틀 후, 저는 다시 조지아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시스템 복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관리자가 저를 제어실로 안내했습니다. 화면 앞에 독일 기술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째 코드를 분석 중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독일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논리적 구조가 없습니다, 대령님. 무슨 뜻입니까? 알고리즘이 17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레이어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그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연결 방식입니다. 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마치 직관으로 짠 코드 같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글 주석이 코드 사이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단정한 글씨체였습니다. 명령어 사이에 철학처럼 보였죠. 일본 팀은 어떻습니까? 관리자가 답했습니다. 10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직감과 감각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논리로 해석 불가. 경험과 철학의 영역. 독일 기술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 코드를 보십시오.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주석이 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죠. 번역했습니까?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라인은 숨을 쉰다. 숨을 쉰다? 네. 기계 코드의 숨이라니요. 독일 기술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매뉴얼로 심장을 뛰게 할 순 없다던 관리자의 말이 떠올랐죠. 한국 기술자들은 기계를 생명체처럼 다뤘습니다. 코드는 논리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일본도 실패한 겁니다. 상무부로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체 인력 투입 계획이 논의됐죠. 상무차관이 발표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에서 최고 기술자들을 섭외 중입니다. 2개월 내 시스템 복구 가능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차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대령,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독일 팀 일주일 투입, 결과 제로. 일본 팀 10일 투입, 결과 제로. 대체가 가능했다면 이미 했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공항 CCTV 영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던 날의 영상이었죠. 짐을 든 그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없이 걸어가는 모습, 돌아보지 않는 걸음. 그 장면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전쟁에선 복수가 답이지만 산업에선 철수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선택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시스템의 침묵이었습니다. 코드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서명처럼 남은 주석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체성이었습니다.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질서. 그것이 그들의 기술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억류가 한 나라의 심장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반격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죠. 상무부에서 긴급 데이터 수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국 규모 산업 붕괴 현황 파악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분석팀을 꾸렸습니다. 47개 공장 데이터를 모았죠.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가동률 평균 32%. 한 달 전엔 85%였습니다. 실직자는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장에서는 포탄 낙하 지점으로 피해를 계산했습니다. 지금은 스프레드시트로 전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1인당 고용 비율을 분석했죠. 독일 기술자 1대 11, 일본 기술자 1대 15, 한국 기술자 1대 64, 1대 64.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 명의 한국 기술자가 64명의 미국인을 살렸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종속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1대 64. 그건 비율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국 제조업 자동화율 보고서였습니다. 근로자 만명당 로봇 1012대. 세계 1위였습니다. 2위 싱가포르보다 40% 높았죠.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1012대. 전투 효율로 따지면 초급 가급이었습니다. 그들의 병사는 로봇이었고 장군은 기술자였습니다. 상무부 회의실로 갔습니다. 차관과 국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돼 있었죠.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붉은 점들이 미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47개 공장 가동 중단, 22만 명 실직, 생산 손실액 주간 30억 달러. 차관이 물었습니다. 복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왜입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기술자 의존도 분석이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의존도 92%, 배터리 52%, 유기발광 다이오드 87%.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기술과 생산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많은 걸 쥐고 있습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기술이란 이름이. 다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내 파산 기업 현황이었습니다. 371개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그중 62%가 한국 기업과 직접 연관됐죠. 이건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공급망 공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패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데이터 스크린 앞에 앉았죠. 붉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K 관련 공장 지도였습니다. 미국 산업의 심장부가 한국 기술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허세를 믿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산업은 기술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기술이 빠졌습니다. 걸프전이 떠올랐습니다. 보급망이 붕괴되자 전선이 무너졌죠.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전장에선 병사를 잃으면 전투를 잃는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산업에선 기술자를 잃으면 국가를 잃습니다. 국방부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공군 드론 부품 공장 생산 지연 37%. 국방예비물자 보충 지연 경보 발령. 국가 안보는 총으로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의 오산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 중 얼마나 많은 게 한국 기술로 켜진 걸까요? 내가 평생 믿었던 것은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멈춘 건 정밀이었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고 했습니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회의는 이틀 후였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폭탄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떨어졌습니다. 전선이 아니라 산업선이 무너졌습니다. 총은 남았지만 탄약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으로. 백악관 웨스트윙. 이틀 후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경제안보회의였습니다. 상무장관, 재무차관, 무역대표부, 국가안보회의 요원들이 모였죠. 저는 산업안보 자문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무장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기술자 철수 이후 산업 붕괴 현황. 47개 공장, 22만 명 실직. 주간 손실액 30억 달러.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무차관이 답했습니다. 압박이 필요합니다. 관세 강화로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령? 우린 총 대신 관세를 쏘려 합니다. 그러나 그 포탄은 우리에게 되돌아올 겁니다. 무역대표부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 의존합니다. 압박하면 굴복할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 92%. 이건 우리가 더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야 합니다. 한국이 항복할 것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선언이 아니라 자멸입니다. 하지만 회의는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통령이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및 배터리에 100% 관세 부과. 즉각 발효. 서명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명 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조용한 펜 소리, 그리고 정적. 마치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고대 역폭 메모리 없이는 생산 불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 개발 전면 중단. 3시간 후 구글이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이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했습니다. 기술주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만에 시가총액 8천억 달러 증발. 이건 전쟁 손실 보고서였습니다. 상무부 긴급대책본부가 가동됐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각 부처 요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시간 주가를 지켜보고 있었죠. 화면 위로 붉은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하락선이었습니다. 알람음이 울렸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12%, 구글 마이너스 8%, 테슬라 마이너스 15%. 한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 순간 나는 포격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총이 아닌 그래프가 쐈습니다. 상무장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포드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배터리 공급 불가로 생산 중단 예고라고 했습니다. 5분 후 GM이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10분 후 테슬라가 따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재무차관이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이 큽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예상이 잘못됐던 겁니다. 무역대표부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한국 정부는 아무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전쟁 중 적이 침묵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시장은 계속 무너졌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4% 하락, 다우존스 3% 하락, CNN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한국의 관세 폭탄 투하. 그러나 터진 건 미국 기술주.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숫자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무역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침묵했고 우리는 스스로를 공격했습니다. 적이 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백악관의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벙커 같았습니다. 저는 명령서를 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자폭 명령이라고요. 기업들의 주가는 총알보다 빨랐습니다. 세계가 3시간 만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총성이 없는데 전선이 붕괴했습니다. 우린 적과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무지와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협상 대신 압박을 택했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폭탄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적보다 무서운 건 명령의 착각입니다. 관세 발표 후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성명이 나올 거라 예상했죠. 항의든 경고든 뭔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교부, 논평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논평 없음. 청와대, 논평 없음. CNN이 서울 특파원을 급파했습니다. BBC도 월스트리트 저널도 따랐죠. 모두가 한국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쟁 중 침묵은 전략이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3천억 달러 증발. 구글 2천억 달러 증발. 애플 1,500억 달러 증발. 아마존 1,300억 달러 증발. 빅테크 4개 4총 8천억 달러. 사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포드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배터리 공급 불가. 전기차 생산 라인 전면 중단. GM이 따랐습니다. 테슬라가 따랐습니다. 한국산 없이는 조립 불가. 그 침묵은 총성보다 컸습니다. 상무부로 긴급 소집됐습니다. 차관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이미 말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으로.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멈췄습니다. 그리고 멈춤은 세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건 철수도 보복도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또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멈췄습니다.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대령, 이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침묵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였습니다. 수십 개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는 없었습니다. 화면에 자막만 떴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노 코멘트. 보도관들이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답이다. 시장은 계속 무너졌습니다. 나스닥 일주일간 13% 하락. 다우존스 8% 하락. 미국 자동차 산업 생산 중단율 42%. 반도체 기업 신규 투자 동결. 침묵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쓰러졌습니다. 상무부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보고 접수가 폭주했기 때문이었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한 요원이 절규했습니다. 시스템이 과부하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시스템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국가의 침묵이란 무기를 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악관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협상 요청.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린 대화해야 합니다. 무역대표부 대표가 반대했습니다. 이건 굴복입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관에 연락하십시오. 전화가 걸렸습니다.
한국대사관 공사와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회담을 요청합니다. 공사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우리가 요청하는데 검토라니요?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틀 후 답변이 왔습니다. 회담 수락.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린 이제 배워야 했습니다. 침묵의 언어를. 나는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무엇으로 세계를 움직이는지를.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대령이었습니다.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생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일주일 후 회담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죠. 화면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점들이 미국 전역을 덮고 있었습니다. 47개에서 89개로 증가했습니다. 공장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실직자는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분기만의 숫자였습니다. 그건 공격이 아니라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상무부 통신망이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보고 체계가 마비됐죠.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시스템이 감당을 못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선이 아니라 산업선이 무너졌습니다. 새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 의존도 상세 보고서였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92%, 배터리 52%, 유기발광 다이오드 87%, 반도체 제조 장비 68%.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우린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기술이란 이름이. 그리고 지금 그 무기가 사라졌습니다. 기업 파산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371개 기업. 한 달 만의 숫자였습니다. 미시간의 자동차 부품 공장, 텍사스의 반도체 조립시설, 캘리포니아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모두 한국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무너졌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군수공장 가동 상황이었습니다. 공군 드론 부품 공장 생산 지연 37%, 해군 함정 전자장비 납품 지연 41%, 육군 통신장비 생산 중단 28%, 국방의 비물자 보충 지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국가 안보는 총으로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의 오산이었습니다. 한 군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조지아가 아닌 버지니아였습니다. 공장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기계들이 멈춰 있었죠. 제어반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코리아 시스템 에러.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오래 멈춰 있었습니까? 3주째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봇팔, 컨베이어, 제어 시스템. 모두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국가의 혈관이 막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걸프전 때였습니다. 보급망이 붕괴되자 전선이 무너졌죠. 폭격보다 무서운 건 공급망의 공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장에선 탄약이 떨어지면 후퇴합니다. 지금은 기술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평생 믿었던 것은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멈춘 건 정밀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선을 장악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힘이 세상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술이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내일 한국 대표단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대령, 우리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현재 미국 산업은 한국 기술 없이 작동 불가능합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두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체가 가능했다면 이미 했을 겁니다.
재무차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굴복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인식의 갱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방식으로. 나는 대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우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내일 회담에서 무엇을 제안하겠습니까? 상무장관이 답했습니다. 관세 철회와 협력 강화입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존중입니다. 존중? 네. 이번 일로 우리가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기술은 존중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압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 중 얼마나 많은 게 한국 기술로 켜진 걸까요? 내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회담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백악관 루즈벨트룸.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엔 미국 대표단이 앉았습니다. 대통령, 상무장관, 재무차관,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저 마이클 그레이브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김정민 공사가 앞장섰습니다. 뒤를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경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긴장감으로요. 악수가 오갔습니다. 짧고 격식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 몇 장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돼 기쁩니다. 김 공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상무장관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김 공사는 침묵했습니다. 단지 고개만 끄덕였죠. 회의실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그러나 냉기가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상무장관이 계속했습니다. 미국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가 필요합니다. 김 공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보복이 아니라 구조적 조정입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끝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선언이다. 재무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관세 문제는 재검토 중입니다. 김 공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대미 투자 81% 감소. 고용 1만 4천 명 축소. 기술자 파견 32% 감소.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하나하나가 명확했습니다. 김 공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미국 측이 침묵했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담화문보다 강했습니다. 무역대표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세를 50% 인하하겠습니다. 김 공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협상이 아닙니다. 연명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김 공사의 눈을 봤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협력을 원합니다. 한국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김 공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존중입니다. 존중? 네. 기술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국가에 대한 존중. 그 말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린 지금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가르쳤습니다. 상무장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김 공사가 답했습니다. 관세 전면 철회. 기술자 안전보장. 장기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재무차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요구가 큽니다. 김 공사는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피해가 컸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가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보좌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복도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재무차관이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합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입니다. 상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대령,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거나 계속 무너지거나.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귀국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김공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서류가 오갔습니다.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및 배터리 관세 전면 철회. 기술자 보호 조치 강화. 10년 장기 협력 협정 체결. 펜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담이 끝났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일어섰습니다. 짧은 악수가 오갔습니다. 김공사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협력을 환영합니다. 그 한 문장. 그건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미국 대표단만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네. 이건 항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역사가 이 순간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패배감이 아닌 경외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외교가 아닌 존경을 느꼈습니다. 그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탄생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짐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수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회담 다음 날이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및 배터리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합니다. 양국 간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승리한 겁니까?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잠시 멈췄죠.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력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화면 뒤 자막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미국, 한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후퇴. 저는 그 장면을 사무실에서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나스닥이 열렸습니다. 기술주가 급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 플러스 14%, 구글 플러스 11%, 테슬라 플러스 13%, 애플 플러스 9%.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프가 다시 푸르게 변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관세 철회 발표 후 기술주 폭등. BBC 헤드라인. 미국, 한국의 굴복.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 침묵의 승자 한국.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협력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역사를 요약했습니다. 그건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승리는 함성으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왔습니다. 뉴욕 증시가 안정됐습니다. 환율이 정상화됐습니다. 미국 자동차 공장들이 재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 일정이 조율됐습니다.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인. 미국 산업 속의 한국. 첫 문장을 썼습니다. 2025년 미국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릎은 굴복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나는 전장에서 군대를 움직였고 워싱턴에선 공장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계를 움직인 건 그 어떤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으로 세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그날 패배가 아니라 진실을 봤습니다. 조용한 강국. 그것이 진짜 강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대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학생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제 한국의 방식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한국 기술이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코리아 사일런트 파워. 그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일주일 후 조지아 공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어반 앞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로봇팔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갔습니다. 제어반 불빛이 켜졌습니다. 공장이 숨을 쉬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국가는 무기보다 기술로 섭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무장을 마쳤습니다. 패배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학습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산업은 기술로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침묵으로 이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인이 세상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쓰이고 있다는 걸요.